네, 모두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공포의 저승사자, 일제 헌병 경찰 통치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제 3월 달이 머지않았죠. 자, 3월의 첫날이 무슨 날이죠? 3.1절이죠. 자, 3.1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우리가 일제 36년간 강점당한 그러한 그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1910년도 일본에 의해서 8월 달에 강점당했죠. 식민지가 됐습니다. 자, 힘지가 되고 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다스리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 우리가 한국사 시험 문제도 아주 매우 비중 있게 출제가 되곤 하죠. 그 중에 일제의 그 이 식민 통치 그 제1단계가 바로 무단 통치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이 교과서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뭐 일제의 식민지 제1단계 뭐 그래서 1910년 10년부터 뭐 1920년 10년간 무단 정치를 했다. 그 위에 또 문화 정치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갑니다. 오늘은 그 무단 정치의 대표적인 일제 헌병 경찰 통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 식민지 시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은 그 통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일단 선행돼야 되겠죠. 일제가 시행했던 그런 어떤 그 이 법률과 통치 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지만이 이러한 그 식민지 시대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일제의 한반도에 대한 첫 번째 이 통치는 공포 정치가 그 기초입니다. 이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 있죠. 일제 이토 히로부미가 1905년도 을사조약 이후 조선 통감부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식민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후임제로 왔던 이때 당시에 통감이었죠. 데라우치 마사타케 이 통감은 소위 얘기해서 그 우리 그 강제 병합 한반 우리 그 병합 한 두 달 전에 그러니까 1910년이죠. 이때가 순종 제위 3년째였죠. 이때 6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의 내부 대신 박재순과 한일 약정 각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 한일 약정 각서. 자, 이 제1조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한국의 경찰 제도가 완비되었다라고 인정될 때까지 한국 정부는 경찰에 대한 모든 업무를 일본국 정부한테 위탁한다는 그런 뜻이죠. 자, 1910년도 8월 달 병점 이후 9월 29일 날 반포한 조선 총독부 관제체 2조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조선 총독은 육군 해군 대장으로 임명한다, 충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조선 총독부의 총독은 군인이 한다라고 딱 못을 박은 거죠. 그래서 이 조선 총독은 군인만이 임명될 수 있었던 그 초대 총독이 바로 데라우치 마사타케죠. 이 데라우치 이 데라우치도 일본 조수 군벌 출신이죠. 현역 육군 대장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뭡니까? 이 약정 그 3조를 보시게 되면은 총독은 일본 천황의 직내에 하며 직내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일본 천황 바로 그 이 직할이라는 얘기죠. 즉 조선 총독은 일본의 수상과 동급입니다. 오히려 일본 수상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같은 동급이면서도 더 파워풀한 그런 자리죠. 자, 그래서 이런 총독의 군사 지휘권까지 이제 갖게 되는 것인데 이 군사 지휘권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조선 방비 이를 이제 방비라는 게 뭐면 이제 뭘 막아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독립운동가, 조선의 독립운동가로부터 이 식민지를 갖다가 지킨다, 방비한다 그런 뜻이죠. 이래서 이런 조선의 독립군들을 갖다가 막아낸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일본 헌병 경찰 제도를 갖다가 창안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자, 이 헌병 경찰 제도가 사실은 이때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저 하야시 곤스케가 나오고 이지용 우리 저 친일 대표적인 또 인사죠. 그래서 1904년도 러일 전쟁 때죠. 일본이 한국 주차군 산하에서 한국 주차 헌병대를 설치한 것이 사실은 이 일본 헌병 경찰의 그 시초였죠. 러일 전쟁 때라고 말씀드렸죠. 1904년도 2월 13일 하야시 곤스케와 또 우리 그 외부 대신 이지용이죠. 설이 이지용과의 소위 이른바 한일 의정서가 이제 체결이 됩니다. 이때 이 하야시 곤스케는 이 이지용에게 1만 원의 거금을 건넸다고 본국에 보고를 하게 되죠. 자, 이 한일 의정서 제3조를 보시게 되면은 그 내용은 이렇게 나오죠. 대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존을 확실히 보증한다.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 놨어요. 미사일구를. 하지만은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 그 4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대일본 제국 정부는 바로 이 3조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존을 확실히 보증한다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군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정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시킨 거죠. 즉 일제는 자신들의 군사적 전략상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이런 지점, 이 지역들을 갖다가 무단으로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한국 주차군 사령관이 내리는 이 명령서가 한주참이라고 해요. 한주참. 한국 주차참. 그래서 러일 전쟁 당시인 1904년도 7월 달에 이 한주참이라는 내용의 제259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군용전선, 군용철도 보호에 관한 군율이 있죠. 자, 첫 번째 1. 군용전선, 군용철도에 해를 입힌 자는 사형에 처함. 두 번째, 이러한 해를 입힌 이런 사람들을 알면서도 범인을 은닉한 사람도 사형. 그 다음 이 가해자를 갖다가 체포한 자는 포상금 20원을 준다. 또 가해자를 밀고 해서 체포하게 한 사람은 10원을 준다라는 것이 내용이죠. 자, 일제가 부설한 군용철도나 군용전선을 끊는, 누가 끊어요? 당연히 우리 항일 의병들이었죠. 자, 이렇게 독립군들의 이러한 침략, 이쪽 일본에서 보면 침략이죠. 이런 침범에 대비해서 이 한주참 제259호는 일본군들이 한국인들을 갖다가 무단으로 처형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한 거죠. 당연히 조선의 법령은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또 1904년 7월 달에 일이 있죠. 주차군 사령관 하라구치라는 있어요. 하라구치라는 주차군 사령관이 함경도에 임의로 군정을 실시하면서 무단으로 헌병 경찰 제도를 갖다가 실시를 했었죠. 자, 1910년 6월 달에 대한제국으로부터 경찰권을 빼앗은 후 이때 경시청을 갖다 폐지하고 대신에 통감부 경찰 관제를 공표해서 주차군 헌병대장에게 경찰 총수인 경무총장을 겸임을 시켜버린 거죠. 바로 그 겸임을 시켰던 그 초대 이 헌병대장이 바로 아카시 모토지로라는 인물이었죠. 이 아카시 모토지로는 훗날 대만의 총독으로서 또 부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아카시 모토지로는 뭡니까? 헌병대장 겸 경찰 총수인 경무총장까지 겸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경무총장이 최고 이제 사령탑이에요. 그 밑에 뭐 이제 각 도에 전국에 이제 이 경무총장 바로 밑에가 뭐죠? 경무부장. 그 다음에 또 경무부장 밑에는 또 뭐 많은 이제 이 순차적으로 이제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조선 주차 헌병 조례가 또 있어요. 자, 조선 주차 헌병은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 및 군사 경찰을 관장한다. 즉 헌병이 경찰 업무까지 관장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또 이 조항을 보게 되면은 헌병 장교 또 준사관 하사 상등병 군대 체계의 이 계급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조선 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직하면서 경찰
관의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거죠. 한마디로 헌병이 일반 경찰과 같이 이렇게 업무를 본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1914년도 즉 합병 후 4년이 지난 때 조선의 그 현황은 전국에 헌병 기관이 약 한 997개소, 그리고 경찰 기관은 732개소, 합치다 보면 모두 1729개소에 달하는 헌병과 경찰 관사가 있었던 거죠. 이때 헌병이 약 1만 1159명, 그리고 경찰이 5,756명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합치면 한 1만 6,915명, 한 17,000명이 조선에 주둔하고 있었죠. 자, 여기에 그 간부급이라 할 수 있는 경무총장 밑에 경무부장, 이게 각도에 한 명씩 13명, 그리고 경무관이 포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시가 있었는데, 경시가 이제 비교적 높은 직급이 있지만 약 36명이 근무를 했는데, 이때 조선인은 위 고위선에서 딱 한 명 정도가 진역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뭐 순사보라든가 뭐 또 헌병 보조인, 뭐 이런 또 정탐, 밀탐 이런 거 포함해서 약 한 만여 명이 조선 최하위직에 모두 우리 조선인들, 한국인들을 배치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여기가 이제 제가 전달해 드린 거죠. 자, 헌병 경찰 제도는 10년 합병하던 해 12월 16일에 조선 총독의 또 칙령이 있죠. 제 10호에 뭐라고 되냐면은 범죄 즉 결례, 즉 뭡니까? 직결 처분권을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직결 처분권, 이걸 갖다가 이제 범죄 즉 결례라고도 이제 얘기하는데, 자, 일본 헌병 분대장이 겸임하는 경찰서장은 한마디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직결 처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구류, 잡는다, 퇴형, 때린다, 과태료, 과료를 한다, 이렇게 이런 범죄, 그리고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행정법규 위반 등이 즉 바로 이런 것이 해당이 되면은 바로 범죄 직결내에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행정법규 위반까지 헌병 분대장 즉 경찰서장이 구류, 태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었으니 이건 경찰과 헌병은 뭡니까? 같은 그냥 일란성 쌍둥이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특히 태형은 뭡니까? 한국인에만 적용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무단 정치의 배경은 일단 치안 확보를 구실로 해서 식민지 지배를 갖다가 기초를 조성한다는 것이 배경이 되었고, 목적은 무력을 앞세워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인의 정을 누리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던 거죠. 자, 이때 당시에 일본 이 언론사에서, 뭐 언론사라는 곳이 지금 좀 첨단 언론사는 아니지만 이 기자들이 데라우치 총독한테 이제 뭐 이렇게 일문일답 또는 또 총독이니까는 당연히 일본에 가서 조선 총독으로서의 어떤 그 행정 또는 실무 이런 것들 보고할 그런 의무가 있겠죠. 이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지금 조선에서의 통치가 매우 가혹하다라는 소문이 들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냐라고 물었을 때 데라우치 총독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그런 일 없다. 우리는 정말 우리 그 일본 대일본 제국의 어떤 그 혼과 뿌리를 갖다가 조선한테 잘 우리가 좀 전수해주면서 식민지 통치를 잘 이끌어가고 있으니 그런 이야기는 가당치 않다라고 싹 얼머버렸죠. 완전 왜곡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한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일제 무단 통치에서 가장 그 잔인하고 또 왜 이게 아주 그냥 그 소송 치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태형에 있는 거죠. 태형. 자, 태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조선 시대 때 태장도 유사해서 조선의 5대 그 어떤 그 이 그 법을 갖다가 집행하는 것 중에 뭡니까? 처음에가 가장 가벼운 게 태형이죠. 즉 볼기를 때리는 거였죠. 자, 이 태형. 자, 이 태형은 뭡니까? 전 근대적이다 그래서 봉건적인 그런 잔재라 그래서 갑오개혁 때 이것이 폐지가 됐던 그런 제도인데 또 일본 역시 폐지가 됐고 유독 이제 다시 이걸 부활을 시킨 거죠. 자, 부활을 시켰는데 부활시킨 것이 부활 정도가 아니에요. 즉, 이 조선시대 때 이 한마디로 이 벌을 갖다가 주는 그런 와중에 그 태형은 글자 그대로 어떤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소위 그 볼기 정도의 수준, 몇 대 뭐 해가지고 물론 뭐 아프겠죠.
하지만 그런 그 아픔과 고통의 강도는 전혀 이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 자, 여기서의 태형은 뭐냐면은 이걸 갖다 아주 그 속된 말로 쇠조대라고 그러는 건데요. 소, 음경을 예, 끝부분에 납을 답니다. 이 납을 달아 가지고서 이걸로 때리는 거예요. 자, 때리다 보면 이것이 그냥 때려 아프겠네.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자, 이 태형을 때릴 때 또 그 이 나름대로 이것도 조칙이 있어요. 자, 수용자를 갖다가 형판에 엎드려서 눕힌다. 양팔을 갖다가 양팔과 두 다리를 묶어서 바지를 벗긴 다음에는 둔부를 때려서 강타한다. 이렇게 보면 뭐 엎드려서 때리는 건 누가 눈에 보이죠. 자, 하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여기에 형장에 음료수를 준비를 해서 수시로 수용자한테 줄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때리다가 수용자가 맞고 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절할 경우에는 물러 끼얹어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때리다 보면 너무나 아프니까는 수용자가 막 절규하겠죠. 야, 절규를 한다? 그럴 경우는 뭐예요? 입에다가 저주 수건으로 입 무는 거예요. 그럼 소리가 안 나겠죠. 이 얼마나 혹독했으면 이런 것이 이 태형의 집행 조례에 이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혹독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악독한 그런 태형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이 소음경으로 만든 이런 우음경이라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납을 갖다가 매달아서 노출된 둔물 갖다 내려 치면은 그 납이 살을 파고 들어갔어. 피가 줄줄 흐르죠. 자, 한 번 때릴 때 1차 한 80대가 이 보통이라고 그러는데요. 중도에 기절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물 주고 조금 회사시켰다가 3일 후에 다시 때린다 그래요. 때리는데 또 때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맞고 나온 말이죠.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걸을 수가 없답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고 등에 엎여 나오면은 거의 비응신 아니면은 죽어예요, 죽어. 만약에 죽었다. 그럼 그 밤으로 그 사람은 뭡니까? 죽은 사람은 행방을 분명히 된다라고 증언이 나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뭡니까?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너무 여론이 들다 보니까는 1917년도경에는 뭡니까? 앞으로 이 구류 중에 있던 사람이 누가 사망했다. 그러면 지도세도 모르게 그냥 밤중에 없어진다 그랬는데 이제는 막 뭐라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그 사망자의 이름, 또 본적, 주소, 그리고 직업, 그리고 사망이 언제 됐다는가, 장소, 뭐 이런 것을 갖다가 그 부의 시장이라든가 그 시장을 부윤이라고 그러죠. 면장한테 통지를 하라고 이렇게 또 이제 명령을 내렸죠. 자, 결국은 이것이 질질 끄다가 뭡니까? 바로 3.1 운동 원인의 그 제공, 즉 공포 정치에 대한 민족적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자, 이렇게 이 헌병 경찰제도의 태형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태형 정도로 이렇게 한 줄 읽고 시험 문제를 찍는 그런 성질의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거의 반초 죽음 상태로 만드는 이러한 경찰제도는 전 세계의 식민지의 유례가 없는 것으로 이때 당시에 일본의 조선 통치 여부는 통치 여부의 성공 여부는 오로지 그 운영 방법 여하에 달려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경찰이 쫙 깔렸어요. 있어요. 자, 이때 일본 경찰들이 주로 이 조선 사람들을 탁 체포하는 그 이유. 언어를 말을 함부로 했다? 일로 와. 거동? 일본 사람 앞에서 보면 거동이 좀 이상하다? 일로 와. 또 일본, 저 쪽발이 새끼, 나쁜 놈, 이렇게 욕을 들었어. 너 일로 와. 즉, 뭡니까? 하여튼, 일본인들한테 이 순사, 일본, 그때 순사라고 했죠. 조금이라도 불경하거나 또 일본 사람들하고 또 언쟁을 붙었다가는 거의 끌려가서 태형을 맞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세상을 좀 모르는 촌사람들이 시장에서 일본 사람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심히 바라보다가
그냥 음, 끌려가서 매를 맞고 다른 사람한테 등에 업혀서 초죽음의 상태에서 내려오는 그런 일이 아주 허다했다는 거. 이거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렇죠. 즉 폭력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 두려움을 식민 통치의 근간으로 삼았던 일제 무단 통치 10년간 결코 잊지 맙시다. 자, 모대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